안녕하세요. 2021 청년주거 컨퍼런스 두 번째 상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간 일을 합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쉽게도 많은 일터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청년 노동 상담 FAQ입니다. 어려운 노동법 용어에서 작아지지 않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로 모실 배구현 노무사님은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의 부설기관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의 자문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청년주거상담센터의 자문노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무법인 지금의 배구현 노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년 노동상담 FAQ에서 이제 답변자의 역할을 맡은 배구현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안 했는데요. 저는 청년주거상담센터의 사례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닉네임은 올라, 본명은 서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고민은 제 근로계약서 문제 없나요? 라는 주제인데요.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중요한 항목을 누락하면 사업주가 벌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단기 알바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서가 문제가 있는지 봐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고민은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근로계약서가 이분이 상담을 이제 요청하면서 같이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예요.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저 내용을 이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저 근로계약서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필수기재 사항이 일부가 누락이 됐었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성 항목이 뭔지, 예를 들어서 기본급 얼마, 연장근로수당 얼마, 상여금 얼마, 교통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되는 방법, 그리고 지급되는 방법. 일반적으로는 예금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써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이 소정근로시간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데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미리 약속한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은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결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미리 약속한 근로 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근로계약서에 담겨야 하고요. 그리고 주휴일, 주휴수당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주휴수당을 받는 날이 바로 주에 한 번 있는 휴일, 주휴일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중요하죠. 연차휴가를 어떻게 줄 건지, 그리고 업무하는 장소와 내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까지 써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단시간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뭐 알바, 단시간 알바라고 파트타임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기 플러스 뒤에 있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근무하지 않으시고 월수금 일하실 수도 있고 토일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요일에 나와서 몇 시간 일한다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직인 경우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계약 기간도 함께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하나라도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필수기재 사항 누락이고 법 위반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단시간으로 근무하시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처분을 즉시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알바 쓸 때는 더 주의해라. 그리고 단기 알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 중에 연차 휴가도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근로 시간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근로 시간이 빠져 있으면 언제 일하는 줄 알고 나가서 일을 하겠어요? 좀 이상한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뭐였냐면은 너무 겁을 많이 줬어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과도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건데, 뭐, 일하다가 잘못하면 잘릴 수 있음. 뭐, 일하다가 지각하면 잘릴 수 있음. 이게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사실 근로계약 해지 사유는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는 없는데요. 너무 겁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 근데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만약에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됐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좀 남겨두시면 나중에 혹시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으실 때 문제 제기하시고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임금,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명시해서 사업자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 점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말 오늘 잘 들었는데요.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약속한 그 근무 일자, 근무 일수가 소정 근로 일수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댓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와, 주거 컨퍼런스에서 노동 상담까지 너무 기대됩니다. 예, 저희도 기대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고민은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네,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3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5시간씩 총 4일 근무합니다. 제가 알기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터에서 다른 알바생이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한 다음부터는 사장님이 저와 다른 동료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둘째 달 월급에서 10만 원을 퇴사금으로 빼고 주셨어요. 일주일 전 사장님한테 지난주까지만 일한다고 말했는데 사장님은 알바생이 안 구해진다 라면서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을지 퇴직금 받지 않기로 한 거 기억나냐? 퇴사금 받기 싫으냐? 라고 하셔서 저는 다음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일하게 생겼어요. 제 질문은 첫 번째,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각서를 쓰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세 번째, 이런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사금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그 질문 중에 하나라서 이걸 한번 가져왔는데요. 주휴수당 받지 않겠다는 각서, 효력이 있는가가 질문의 요지죠. 일단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왜냐면요. 임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미리 쓰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주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돈이 퇴직금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은 줘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이 아무래도 좀 크죠. 거의 한 달치 급여 정도 되거든요. 1년을 일했다라는 가정하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각서를 쓰는 거예요. 저는 퇴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저를 일단 일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다 무효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사인을 했으니까 제 서명도 들어갔고 제가 동의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둘 간에 약속을 했더라도 법이 위에 있기 때문인 거죠. 법에서 분명히 주휴수당 달라고 주라고 했고 그리고 법에서 분명히 퇴직금 주라고 했는데
둘만의 약속으로 우린 받지 않을래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민 올려주신 분이 두 번째 질문에 보니까 주휴수당 받지 않기로 했다는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가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닙니다. 사대보험이랑 주휴수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종 수당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냐 아니냐는 어떤 임금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괜히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휘둘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까 위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된다면 퇴직금과 받지 못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일단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사장님이 얼마씩 빼가셨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을 퇴직금으로 빼고 줬다. 너 나중에 퇴직금 줄 때 이 돈 모아서 줄 테니까 빼가는 거야. 돈 떼먹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불법이고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뒀다가 안 돌려준다. 그것도 불법이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카톡이라도 좋고요. 문자라도 좋고요. 통화 녹취라도 좋고요. 어떤 식으로든 증명을 해주시면 받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퇴직금은요. 정말 가장 받기 쉬운 체불임금이에요. 왜냐하면 증명하기가 쉬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요. 첫 번째, 1년 이상 일할 것. 두 번째,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것. 이거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거 두 개는 증명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나와 있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라고 하는 기간은 또 계약서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돈을 제가 1년 넘게 받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1년 이상 일했다라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퇴직금은 받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제 근데 이 고민 올려주신 분의 특수한 점은 퇴사금이야 라고 하면서 빼갔다라는 점. 그게 좀 특수한 점인데요. 그것도 잘 증명해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상황 있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어떻게 잘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하는 거는 좀 더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 같은 노무사들한테 상담을 조금 더 받으시거나 유니온센터에 와서 자문노무사들 그리고 상담사들이랑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법적인 분쟁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선 노동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 유니온이라는 세대별 노동조합의 부설기관 유니온센터에서도 노동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노동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각서를 따로 썼어도 전혀 효력이 없는 건가요? 네, 그 각서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각서가 효력이 없다라는 거를 좀 의아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 돈 내가 안 받겠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인 거고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돈.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 받는 돈이잖아요. 퇴사를 하지도 않아서 발생도 안 했는데 그 돈을 미리 안 받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그럼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각서가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 유효하냐면 이미 퇴사를 했을 때, 이미 월급을 받고 났을 때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퇴직금 너 지금 이미 퇴사하는 거 아는데 퇴직금 안 주면 안 되겠니? 나중에 내가 마음으로 갚을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그 노동자분이 네 그래요 저 이미 퇴사했고 퇴직금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각서를 썼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발생한 임금,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이제 주유수당을 받기도 전에, 입사하기도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주유수당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셨기 때문에 이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이라서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주유수당, 앞으로 받을 월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쓰는 건 무효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주유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출근을 했다면, 개근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터에서 교육받은 시간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연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면접 때 시급 9,000원이라고 안내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천천히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이유 불문하고 퇴사할 경우 첫 출근일과 두 번째 출근일을 교육기간으로 보고 무급으로 처리함. 또 교육기간을 제외한 근무일 급여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들은 교육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시급을 받았는데요. 유독 이곳에서만 교육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교육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네, 세 번째 고민은 이제 교육 시간에 대한 문의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단 답부터 드릴게요. 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 시간도 임금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교육 시간의 그 교육의 목적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인 거죠. 아니 뭐 그냥 자기가 꽃꽂이가 배우고 싶어서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은 거라면 물론 그거는 자기 시간이니까 상관없죠. 근데 이 교육은 좀 특별하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려고 마련된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당연히 임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교육 받았다라는 증거를 잘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고민을 보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기 써 있죠. 입사 후 1개월 이내 이유 불문하고 퇴사할 시 첫 출근일과 두 번째 출근일을 교육기간으로 보고 무급으로 처리함.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도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로 퇴사할 경우에는 그 첫 달에 급여를 주지 않겠다.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근로계약서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보다 이 계약이 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최저 기준보다 미달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썼으면 그것은 무효,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이유 불문하고 퇴사할 때는 너는 어떤 돈이라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근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원래는 시급 10,000원을 받고 일하기로 들어왔는데 너는 한 달 이내에 퇴사했으니까 그냥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줄 거야 라는 말인데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계약도 무효이니까요.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나중에 다 받아내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참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이냐 요거 가지고 참 그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시간 근로시간일까요? 휴게시간은 쉬는 시간 아닌가요? 그쵸, 쉬는 시간. 근로시간이 아닌 걸로. 그쵸, 근로시간이 아닌 것 인정이 같죠. 되는 거 맞아요,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휴게시간에 일을 시켜서 일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근로시간인 거죠. 그쵸? 이겁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휴게 시간은 원래는요, 무급이에요. 법에서는 휴게 시간, 즉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으로 많이 쓰시죠. 점심시간을 시급을 줘야 된다라는 거는 법이 없어요. 무급으로 줘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중한 1시간짜리 휴게 시간에 일을 시켰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쉬는데 그 쉬는 시간에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앉아서 쉬면서 전화 오면 받아. 너 앉아서 쉬면서 손님 오면 맞이해. 이거 쉬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하기 위해서 계속 대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 근로시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로 시간은요, 대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막 하염없이 몸을 움직여서 머리를 굴려서 내내 일을 해야만 그 시간을 근로 시간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업주가 나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시킬 수 있도록 언제든 대기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가게가 식당이 조금 장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서빙 알바였어요. 근데 서빙 알바는 손님이 없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홀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계속 서 있었어요. 손님이 언제 오시나라고 맨날 서 있었는데 전 대기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뭐 테이블을 닦거나 손님을 맡거나 뭐 그 식당에서 먹은 음식을 계산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서서 손님을 기다렸거든요. 그 시간도 뭐냐? 대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당연히 시급을 다 받아야 했던 것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휴게 시간에 제대로 휴게를 못했어. 대기했던 것 같아. 아니면은 일을 했던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휴게 시간에도 시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월급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는 워낙 질문이 많으셔가지고요. 참 저도 답변 드릴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까리 헷갈리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알쏭달쏭하죠. 그래서 요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 시간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진작에 알았다면 받았을 텐데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여기 적어주신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교육 시간을 네. 무급으로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 진작에 알았다면 받았을 텐데라고 아쉬워하시는 그때가 3년 전이라면, 3년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만둔 지 3년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상담을 받으세요. 중요한 정보네요. 네. 3년이 지났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하기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계약직인데 3개월 수습기간 두면 불법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수습기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일단은요, 불법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 두는 거 불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 두는 거 불법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습기간은 반드시 3개월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질문해 주신 거 보니까요. 뭔가 정보를 알고 계신 분 같아요. 수습기간은요. 3년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수습기간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10% 까고 월급을 주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기간은 6개월이지만 그중에 최저임금의 90%만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까지가 최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1년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계약했을 때만 줄 수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급여가 얼마였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원래 100%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90%만 줄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그러려면 또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뭐냐? 첫 번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두 번째,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닐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지금 들어보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월급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거나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의 3개월까지는 네.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도 있으나 다만 단순 노무직종은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단순 노무 직종은 대표적으로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유하는 일 자체가 3개월씩이나 수습기간 둘 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습기간을 이유로 돈 까고 주는 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고, 뭐가 있냐면 식당 서빙하거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거나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까고 주는 거 절대 금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경력직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 그 수습 기간을 두는 거는 사장님의 자유예요. 그래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력직이니까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왜 수습을 둬서 교육 훈련을 시켜?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수습 기간을 두는 것 자체는 사장님 자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중에서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리고 근무 지시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근로를 한 것이고 임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불안한 마음에 한마디 더 보태면요. 이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휴게 시간 임금을 다시 받아가시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너 쉬면서 전화 받아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를 증거를 하나하나 남겨가지고 나중에 고용노동부 가서 돈을 받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에 저 일했으니까 돈 받아야 돼요.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일했으니까 연장근로수당 받아야 돼요 하고 신고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 그렇지만 또 너무 희망을 꺾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최대한 자료를 모으셔서 입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상담을 또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고민 들어볼게요. 안전하게 퇴사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출근 후 업무적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뒤로 갑작스러운 폭언과 욕설 그리고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회사에서 했고 저는 음성 녹취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서 상담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곳에 있는 디자이너는 저 혼자이고 저는 현재 신입으로 난생 처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수인계할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와 협업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저는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상황이라 시기를 맞춰야 한다면서 구두로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데 혹시 제가 그만둘 때 회사가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에 말해서 상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한 달 전에 말해야 되나요? 그리고 욕설과 관련된 말을 제가 녹음했고 회사 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도 녹취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솔직히 조용히 그만두고 싶습니다. 신고하고 싶지 않은데 회사 측에서 제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할까 봐 두렵습니다. 네, 이런 고민이 저희한테 들어왔네요. 제가 이 고민을 보면서 가장 공감이 되고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마지막 줄인 것 같아요. 조용히 그만두고 싶다. 솔직히 신고도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제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이런 마음으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대다수의 이제 노동자분들은
별탈 없이 원만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신고하는 거는 참 피곤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보면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가요? 이제 세 가지가 있겠네요. 제가 그만둘 시에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 때문에 타이틀이 저렇게 나왔겠죠? 안전퇴사 기원. 안전하게 퇴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 달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한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맞냐? 그러면 제가 일주일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는 제가 전날 저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선은요, 한 달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민법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퇴사 의사는 한 달 전에 밝히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한 달 전에 말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장님 입장에서 한 달 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늦게 퇴사 의사를 밝힌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일단 질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이잖아요.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 많이 듭니다. 시간 많이 듭니다. 에너지 많이 듭니다. 아니 경영하시느라 바쁘신 사장님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게다가 만약에 난 돈 쓰겠다, 시간 쓰겠다, 에너지 쓰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하시더라도 내가 입은 손해가 무엇이고 그 손해가 금전적으로 환원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사장님이 직접 입증을 하셔야 돼요.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고 쉽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한 달 전에 말하는 게 맞지만 한 달 전에 말 안 한들 사장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근로기준법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강제 노동시키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사람 붙잡아 놓고 계속 일 시키는 거. 이게 바로 강제 노동이에요. 강제 노동을 시키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퇴사 과정에 있어서 언제 말해야 되느냐 이거는 크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어떤 그 노동자분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담당자인데 본인이 퇴사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가 다 어그러지게 좀 진행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실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웬만한 경우 우리가 우리 주변 살아가는 동료들의 모습을 봤을 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고민 올려주신 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좀 마음에 걸리는 게요. 저는 그 사장님들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사장님들이 참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도망가 버렸어요.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런 식으로 고충을 호소하시는데 전 사장님들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계시는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지켜주셔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그만두고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소 2주 전에는 말씀을 해주셔라 라고 제가 그냥 뭐랄까요, 도의적으로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질문이 좀 또 세부적으로 또 있었으니까요. 볼까요? 뭐가 있었더라. 그리고 욕설과 관련된 말을 녹음했는데 회사에서 노동자한테 욕설을 해서 한 점을 녹음을 했는데 네. 회사 측에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노동자도 회사가 욕설한 부분을 신고 가능한지 네. 그 부분입니다. 네, 이게 바로 최근에 정말 핫 이슈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고민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까 욕설을 하셨고 그 욕설에 대해서 녹음 파일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입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좀 화면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내가 괴로우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을 것. 이분한테 욕설하신 분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셨나요? 그랬던 것 같죠? 그렇죠. 사장님은 직장에서의 우위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 통과. 그럼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저게 사실 그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은 요건 중에 하나라서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는요. 사장으로서 업무 지휘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선 넘었지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으로서 자네 일 열심히 하게, 자네 이걸 고쳐오게, 자네 지각하지 말게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적정 범위, 선을 넘어서 욕을 했다. 이러면 당연히 선 넘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욕설을 어떤 욕설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진 않으셨지만 욕설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웬만하면은 입증이 돼요. 왜냐하면 나의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 이런 거는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분 고민 올려주신 걸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 환경도 많이 악화돼서 나 도저히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요건도 아마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이런 요건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거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좀 띄워놨어요. 이게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잘 금지될 수 있도록 예방될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만들어 둔 건데요.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서울에는 2곳이 있고요. 전국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대표 전화인데 1522-9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공인노무사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니까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22-9000번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왔네요. 네. 회사에서도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할 경우 노동자가 일부러 큰 프로젝트를 망쳐 놓으려고 그만두었다라는 의도를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 필요가 있어요. 증명해야죠. 저 사람이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우리 회사를 망치려고 도망갔다. 요걸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부러 망치려 한 건 아니지만 그 큰 프로젝트, 중요한 업무를 한 담당자가 네. 한 달도 남기지 않고 퇴사를 했을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걸 입증한다면 그것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일부러 그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됩니다. 고의성을 좀 중요하게 보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간 이 세세한 것은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다기보다는 쉽지 않다. 사실은 큰 프로젝트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경우라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네 번째 고민 말해주신 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퇴사와 이직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퇴사하고 이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연은 코로나를 이유로 강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카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말 알바로 매주 1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로 인해 2주가량 휴업을 통지받아서 무급휴직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휴업 기간이 계속 연장됐습니다. 3월 중에는 아파트 단지 내 확진자 발생으로 또 한 주 휴업했습니다. 4월 초에는 무기한 휴업을 통보받았고요. 현재 약 2달간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휴업 수당을 요구할 수 없나요? 네, 지금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물어봐 주셨어요. 휴업수당은 원래 노동법 주제 중에서도 상담 빈도가 굉장히 낮은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는 정말 휴업수당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휴업수당이 뭐냐면요.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평균 임금의 70%를 주는 것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그 사업장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가서 휴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이유로 휴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때 돈을 못 받고 집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활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던 돈을 못 받고 집에서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참 몸이 근질거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생활에 좀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휴업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휴업을 했어요. 그런 경우 휴업수당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받았으면 좋겠긴 한데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서 휴업수당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오, 굉장히 또 정답만 속속 골라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간 건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을 이제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용노동부가 밝힌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는 못 받더라도 언제 받을 수 있냐 하면은 이런 경우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이제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잠깐 한 달 동안 문을 닫자 이런 식으로 결단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휴업수당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게 사용자의 귀책 사유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도 타당한 이의 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때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올려주신 분은 강제로 휴업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라면은 아마도 어려우니까 운영이 어려우니까 잠깐 휴업하자 너도 나오지 마 이렇게 한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를 구분하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그 조치를 받았을 경우 그때는 사용자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휴업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잠시 영업을 중단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거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을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사용자의 귀책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심오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은 참 논쟁적인데요. 사용자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은 귀책사유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홍수가 나서 가게가 잠겨서 영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거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데, 뭐 귀책사유 안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요즘에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물량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은 또 사용자 귀책 사유로 본다고 해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고밖에 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요. 요거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일부러 그랬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휴업한 거냐, 요 기준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으면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좀 쉽게 이해하자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휴업을 시킨, 영업 정지를 시킨 곳, 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서 영업 정지를 당했다면 이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뭐 그 집이 천재지변으로 물에 잠겨서 도저히 그 영업 공간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용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서 휴업 수당이 안 나와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지만 뭐 물량 공급이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장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네, 상황으로 볼 맞습니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적용되는지 아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또 정답 로봇 같네요. 틀렸을 걸 거예요. 네. 네,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러면은 근로자가 1명이거나 2명이거나 3명이거나 4명인 사업장은 뭐 어떡해요? 너무 서글프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써라. 때리지 마라. 주휴수당 줘라.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요. 그리고 퇴직금도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수당 같은 경우는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분이 저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근로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사업장인가요? 라고 되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휴업수당 받을 수 있으신 거고요. 5인보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휴업수당은 못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다 적용된다면 참 좋겠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연차휴가. 연차휴가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이상하죠. 휴가는 그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아닌가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똑같고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든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든 휴가는 가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실 때는 우리 사업장 규모가 몇 명인지 그리고 내 소정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상담받기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노동상담 받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인지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고민이에요. 저 잘린 건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고민 말씀드릴게요. 네, 회사 사장님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너 그냥 집에 가. 너랑 일 못하겠다. 나 너 없이 혼자 할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대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건가 싶어서 사장님한테 해고를 하셨는지 여쭤봤어요. 사장님은 마치 제가 자진 퇴사를 원하는 것처럼 원했다며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장님한테 여쭤봤고 아직 사장님한테 답장은 못 받았어요. 저는 부당해고로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네, 이거 참 애매한 경우예요. 사장님이 나가라고 화내셨고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은 그냥 바로 그날 이제 집으로 가신 거죠. 그렇죠. 근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이 좀 있다,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것도요,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못 하세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스킬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문자를요,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닫힌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분명히 나 너랑 못하겠다, 그냥 나 혼자서 할게 라고 하신 거는 저를 자르겠다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는 해고 당한 걸로 알고 내일부터 안 나가면 되는 거지요? 라고 이제 분명하게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이미 쓰신 거예요. 물어보셨는데 사장님이 내가 언제?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분이 지금 부당해고로 어떻게든 신고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다음날 출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가혹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요. 어쩔 수 없어요. 부당해고는요, 정말 나는 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동자 입장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저는 정말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용자가 아니야, 너 나가, 너 해고야 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약간 애매한 거예요. 사장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내가 너를 해고하려고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너랑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속상한 마음에 표현을 못하겠다라고 한 것뿐이지 너를 해고하는 의미는 아니었어 라고 항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냐?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는 거죠. 근데 다음날 나갔는데 사장님이 내가 너랑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왜 왔어? 나가! 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못이 박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장님의 멘트만으로는 당신은 해고당하셨습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음날 출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연락을 좀 해보시거나 해가지고 좀 확실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그렇게 서로 화내고 집에 갔으면 다음날 회사 출근할 엄두가 안 날 텐데, 그러니까요. 안타깝게도 어쨌든 다음날 출근을 하시는 게 이 경우에는 좀 뭐랄까, 노동자에게 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 목적이 계속 일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사장님이 네가 출근하면 된다는 거고. 네가 나가고 싶다 그랬지 내가 나가라고 한 적 없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요, 그럼 저 나가서 일할게요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분이 솔직히 껄끄러워서 더 일하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이 회사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확답을 받아내는 과정이 참 가혹하여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런 정도로 확실하게 해고 통보를 받아내셔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서 임금체불 받잖아요. 그거는 지청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하는 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노동위원회로 찾아가셔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당해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 당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그때 저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라고 신고하셔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신고하려면 3개월 이내인 거고, 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는 3년 이내에 네, 신고하면 맞습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임금 채권이 3년까지니까 3년 내로 못 받으신 돈이 있다면은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팩트기도 하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날 때까지, 3년이 거의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회사가 폐업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증거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최대 3년이다. 네.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거는 해고라는 징계를 받을 만한 이유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너 해고라는 표현을 서면이 아니라 말이나 핸드폰 문자로 갑자기 통보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해고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고 예고 수당은요. 3개월 미만으로 일한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수습 근로자분들이 대표적인 예시일 거예요. 수습한 지 2달 됐어요. 근데 해고를 당했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해고 예고 수당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여기 댓글 보니까요. 자막 되는 게 너무 편리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막 남겨주시는 속기사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6가지 질문 모두 대답했고요. 오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노동에 대한 이야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하세요. 네, 제가 마지막 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PPL을 좀 하고 네,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드렸던 답변 중에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요. 청년 유니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가고 있고요.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노동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담글을 올려주시면 저 같은 자문노무사들이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살펴본 그 고민들은요. 청년 유니온 홈페이지에 있는 이달의 상담이라는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광고로 이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일하다가 힘들면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에게, 그리고 주거 문제로 힘들면 청년 주거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자, 오늘 컨퍼런스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휴대폰 문자로 온 후기 링크에 접속해 주셔서 후기 작성해 주시고, 오늘 방송에서 궁금하셨던 점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팡팡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내일과 토요일 컨퍼런스에는 청년주거 상담센터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하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청년 주거 정책과 세입자 권리 찾기 법률 지식 상담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모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